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조금은 힘든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끼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지금부터 이제 또 3일 쉬니까 그동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상황이 반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뉴스가 있는지 정말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빨리 쉬어야겠죠. 첫 번째, 중국에서도 부동산이 조금 시끄러웠죠.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제 집값이 타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며칠 전부터 같이 조금은 걱정했던 셧다운, 이 위기는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더 남아있죠. 바로 미국의 부채한도 조정.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분기에 어디에 투자할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형주일까요? 아니면 중소형주일까요? 자, 마지막으로 엔터주가 최근 불을 뿜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계속 불을 뿜을지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이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0월 1일 금요일입니다. 10월의 첫 출발인데 증시가 좋지 않아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번 달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약 후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름들 조금 더 힘내시고 일단 이번 연휴에 푹 쉬시면서 맛있는 거를 조금 드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값 타격 시작되나 미국 모기지 금리가 3개월 내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소비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활용하는 모기지 금리가 또다시 연 3%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30년짜리 대출 금리가 연 3%를 넘어선 것은 지난 7월 초에 잠시 그냥 급등했을 때 그때 이후로 약 3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미국 주택의 중간 가격에 대한 월 모기지 지급액이 1년 전보다 약 150달러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무려 15만원 이상이 증가를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뛴 것은 바로 10년 만기 기준 채권 금리가 연 1.54까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기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 국채 금리는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연 1.3%대 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오르면서 증시도 흔들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또 이렇게 흔들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페드가 실제 테이퍼링을 개시하고 금리가 더 뛰면은 소비자들의 주택 구입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하며,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 매달 납부해야 되는 그러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종전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수요가 줄어든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아마도 집값이 조금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아니면은 상승폭이 둔화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도 조금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기리스는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누가 봐도 야, 여기는 인구가 계속 늘고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갈수록 금리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도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최근 급등한 집값이 조금은 잠잠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코스피 어쩌나, 오늘 아침 뉴스네요. 미국 다우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충격이었죠. 1.6%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증시는 9월에 징크스가 있다, 매번 좋지 않더라, 이러한 징크스가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는 오늘 아침에 미국 다우가 빠졌길래 야, 이거 의회에서 뭐 셧다운 얘기가 나왔나, 그걸 봤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미국 의회가 이날 오후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가까스에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다고 하네요. 그러니 지금 시장은 호재는 둔감하고 악재에는 민감한 그러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9월의 다우지수는 4.3% 하락, 이는 작년 10월 이후 최대폭의 하락을 기록했으며 나스닥 지수는 9월에 5.3% 하락하며 올해 들어 최악의 성적표를 거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셧다운 우려가 없어졌는데 이렇게 증시가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이같이 뉴욕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한 것은 부품 생태계의 파괴에 따른 영향이 장기화되고 이는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전생활용품 판매 기업인 베드베스 앤 비욘드는 이날 20%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급 생태계 교란에 따른 영향을 받아 2021년 2분기 회계연도에 타격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니 정말 쉽게 말하자면 물류 대란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류 대란은 이거를 바로 야기합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까지 계속 비둘기를 날리던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은 최근 3일 연속 인플레이션이 수개월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 어떠한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가? 결국은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다시피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해야 되며, 그거 플러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결국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금리 상승까지 같이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미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셧다운 위기 넘긴 미국, 여전히 남은 디폴트 우려. 미국 연방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몇몇 기리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아니 기리 그 미국에서 뭐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아니었어. 근데 두 가지인가 보네. 자, 정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어제까지 우려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셧다운 우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폴트 우려입니다. 그리고 이 셧다운 우려는 어떻게 막는가 그걸 봤더니 임시 예산안을 통과하면은 이 셧다운 우려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아직 남은 디폴트 우려는 어떻게 없애는가, 바로 미국의 부채 한도 조정을 통해서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는데 이 공화당에서는 임시 예산안은 오케이, 하지만 미국의 부채한도 조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화당에서 야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 돈을 많이 쓴 거 아니야, 이건 우리가 못해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사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21년도 회계연도 종료일인 어제 상하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는 모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디폴트 문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옐런 장관은 이에 지난 7월 그리고 8월 이달 들어서도 두 번이나 의회에 서한을 보내 부채 한도 조정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사실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1939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90여 차례를 연장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장이 될 거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공화당이 이거를 딱 쥐고 뭔가를 협상을 하겠다, 이러한 스탠스인 걸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옐런 장관이 경고한 디폴트 방지 데드라인은 10월 18일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긴다면 국채 이자를 갚지 못해서 실제로 디폴트가 초래되고 미국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10월 18일 전에 며칠에 이게 해결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걸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확률도 당연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국 이거는 미국 내에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정치권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 기리분들은 이 부분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용기를 낼 때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에 관련된 뉴스를 몇 가지를 봤는데 아마 기리분들이 진짜 안 좋은 소식밖에 없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리분들 가장 어두울 때가 동트기 바로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색깔이 조금 다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오늘부터 일주일간 휴장, 헝다 이슈 그리고 전력난 악재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중국 증시가 일주일 동안 휴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다음 주까지는 그래 중국 악재는 잠시 눈 감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와중에 중학개미,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미들은 조금 기대를 하는 국면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 중국 증시는 보통 국경절 연휴 이후에 상승세를 보인다고 하네요. 바로 소비 시즌이랑 맞물리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중국 증시는 국경절 연휴 2주 정도 상하이 종합지수는 20년에는 3.7%, 19년에는 3% 상승한 바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최근 2년간 평균 3% 상승했으니까 이번에도 올라가지 않겠나, 그러한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라는 건 없겠죠.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헝다그룹 그리고 전력난, 코로나19 재확산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휴가 끝나고 나서 더 두드려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기리분들이 중국에는 투자를 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통 이렇게 국경절이 지나고 나면은 증시가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비 시즌이랑 겹친다고 하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오징어 게임 관련주를 찾았는데 딱히 그렇게 완벽하게 밀접한 그러한 기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관련주가 바로 여기 있었네요. 넷플릭스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인기에 힘입어 넷플릭스 주가도 신기록을 썼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넷플릭스는 전장보다 1.8% 올라서 $610에 거래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정도면은 야 1.8%면은 다 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최근 미국채 금리 급등으로 대형 기술주가 하락하는 가운데 올라왔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는 이 뉴스를 보자마자 진짜로 오징어 게임 때문에 넷플릭스가 올랐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진짜라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것이 사상 최고가 기록으로 이어졌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중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건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폰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잘 안 팔리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잘 안 팔리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뉴스가 조금씩 들려옵니다. 폴더블은 조금 다르다. 그 이유는 대체제가 없기 때문이죠. 한번 어떠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 폰이 10월 달에 일본에 상륙을 합니다. 이번 달이네요. 한 달간의 사전 예약을 거쳐 일본 1위 그리고 2위 통신사를 통해서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하지만 일본은 애플 그리고 자국 브랜드만 사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삼성폰에 삼성 로고도 지우고 판매를 했던 정도로, 그 정도로 삼성의 무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은 중국도 비슷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달 초에 0%대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지만 중국에서 폴더블 폰이 기대 이상의 반응을 끌어내고 있으니까
야, 일본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있다고 하네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일본은 애플 아이폰을 1등으로 가장 좋아하고요. 그리고 자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면은 1등 애플 46%, 그 뒤를 샤프가 13%, 후지츠가 8%, 삼성전자가 8%, 그리고 교세라가 5%를 잇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갤럭시 S가 팔리는 게 아니라 갤럭시 A20, 갤럭시 A30 등 중저가 브랜드가 일본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무엇보다 일본 1등 그리고 2등 통신사에 나란히 갤럭시 Z 시리즈를 선보이는데요. 지난해 갤럭시 Z 플립 롱텀 에볼루션은 2위인 KDDI에서만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등 통신사에도 이렇게 출시라니까 일본 소비자와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의 접점이 2배가량 확대가 된다고 하네요. 과연 이번 달에 일본에 출시하는 폴더블 폰 어떠한 결과를 나타낼지 한번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4분기가 시작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야, 중소형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대형주로 갈 것이냐, 한번 이 뉴스를 통해서 어디로 갈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거래에 이어 CFD도 규제 강화, 중소형주 수급 약해지나, 어제 노랭이 시간대에 같이 봤던 그러한 뉴스입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빠르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CFD의 계좌 잔액 추이를 볼 수 있는데, 일단 CFD가 뭔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차액 결제 거래에 CFD 증거금융을 일제히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B2를 막으려는 금융당국의 이딴 조치로 개인의 수급이 약화되고 종목 단위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한 국내 시장의 시름이 깊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입니다. CFD 거래 가능 종목에 대한 증거금융을 최저한도를 40%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이길이 그래서 CFD가 뭔데 그걸 봤더니, CFD는 실제 주식을 매수를 하지 않고 일정 수준의 증거금만 나입한 다음에 진입 가격이랑 청산 가격의 차익만 결제하는 장외 파생 상품이라고 합니다. 뭔가 말이 어렵지만 예를 들자면은 한 주당 지금은 조금 내렸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8만 아니겠습니까? 8만원인 삼성전자를 CFD 증거금융 10%로 한번 거래를 한다면은 단돈 10% 수준인 8천원만 가지고도 삼성전자 한 주에 투자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러니 결국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10배짜리 레버리지란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최근 들어서 조금 B2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최저한도를 무려 10%에서 40%로 올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까 봤던 삼성전자에 투자하려면 32,000원 있어야 그나마 한 주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규제가 어떠한 현상을 나타내는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도 통상적으로 국내 중소형주는 연말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그러한 영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것도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거 플러스 CFD 증거금융 인상으로 매수 강도가 줄어들고, 그리고 조정 시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지적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10배짜리 레버리지 CFD가 있었는데, 하지만 B2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칼질을 당했습니다. 40%까지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CFD로 투자한 그러한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원래 연말이 되면 될수록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 때문에 국내 중소형주는, 그리고 특히 조금 많이 오른 기업들은 갑자기 하락폭을 키우는 그런 흐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CFD 이슈까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국내 중소형주가 조금 더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거겠죠. 결국 안 좋은 거를 바로 취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상에 있는 대형주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저 기릿의 한 가지 생각을 조금 더 더하자면은, 최근 증시가 많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시즌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 최근 들어 많이 빠져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2에서 3%를 기록하는 그러한 기업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근 들어 엔터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플러스, 그 다음에 이러한 뉴스가 나왔죠. BTS 미국 콘서트 열자, 하이브 4거래일 연속 상승. 방탄소년단이 오프라인 콘서트를 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엔터주가 들썩들썩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모든 엔터주의 수건이라고 볼 수 있는 오프라인 콘서트가 열린다고 하니까, 야, 이거 우리도 가능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자면은 위드 코로나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중에서 최근 들어 여행, 항공에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른 위드 코로나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하려면 할 수 있었습니다. 술 같은 경우에는 마시려면 마실 수 있었고, 영화를 보고 싶다면 CGV에 갈 수 있었고, 그리고 백화점도 가려면 갈 수 있었죠. 하지만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해소가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많은 수급이 몰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엔터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프라인
콘서트를 못하는 어려운 와중에도 다른 살 길을 찾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시 엔토즈의 꽃은 바로 콘서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2년간 열고 싶어도 열리지 못했던 그 콘서트가 열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충분히 항공 그 다음에 여행에 투자했던 그러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넣어볼까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분들도 위 아이디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노션 운임 13년 만에 최고치, 하반기 실적 기대, 목표가 34% 상승. 삼성증권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인 해운 업황 호황에 페노션의 목표 주가를 기존 6,700원에서 9,000원으로 그리고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삼성증권은 건화물선 운임지수 BDI가 5,197포인트를 기록하며 2008년 9월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하반기에도 페노션의 실적 개선을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을 전망이라서 2021년 그 다음에 2022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26%, 15% 상향 조정한다고 하네요. 자, 페노션 최근 들어서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SK바사, SK바이오사이언스, CMO 그리고 자체 백신 가치가 상승해서 목표가 상승을 한다고 하네요. NH투자증권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백신과 그리고 CMO 업황 성장 전망, 참고로 CMO는 위탁 생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의 WHO 긴급 사용 등재 등을 반영해 목표 주가를 기존 28만원에서 34만원으로 올렸다고 하네요. 자, 지속적인 수요에 따라 CMO 가치를 6조원에서 8조원으로 상향을 했으며 그리고 SK바사의 자체 개발 코로나 백신 GBP510의 가치도 기존 9조 4천억에서 12조로 올렸다고 합니다. 자체 공급 물량의 약가를 도주당 11.8달러에서 노바백스 수준인 16달러로 상향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SK바사 최근 들어 많이 올랐다가 살짝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무 확약 물량 6개월짜리도 풀렸죠. 과연 지금부터 쭉쭉 상승해서 목표가까지 달성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의 마지막 경제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10월의 첫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야, 이거 뭘 사도 오르네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좋은 뉴스만 가득가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